으로 갑니다. 207페이지.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제일 유명한 말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자기 욕구가 만족되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 그것이 쭉 이어지다가, 그게 만족되면 또 거기서 오는 권태로움, 그러니까 고통과 권태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쇼펜하우어의 제일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그죠? 이제 그 고통에서 권태로 넘어가는 짧은 순간의 만족되는 순간을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순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게 행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쇼펜하우어 입장에서 보면 만족하는 게 결국 그 행복이라는 거하고 이어져 있는데, 만족하는 게 행복이 될까요? 그거는 어떨 때는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행복은 결핍이 있는 사람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결핍이 없는 사람이나 결핍을 느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함을 느낄 수 없죠.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럼 만족하는 게 과연 행복한 거라면, 배고프다가 배부르게 먹었을,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욕구, 난 배고파서 힘들어 해서 채워졌을 때 행복한가? 그런 경우 행복하다고 합니까, 우리 혹시? 말 나왔어요. 그런 적 있어요. 행복하다는 느낌, 예. 배고팠다가 행복하다. 일하다가 쉬고 싶은데, 쉬고 있다가 딱 쉬게 되었을 때 행복하다. 고개를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 공부 열심히 힘들게 해서 시험 쳤는데 다 맞았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배고픔 채워졌을 때 그냥 편안하다, 만족하다. 이게 행복이란 단어가 묘해서 그래요. 행복이란 거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행복이란 게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복은 행복감입니다. 느낌입니다. 느낌. 그러니까 채워졌을 때 느끼는 사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행복을 느낄 수 있죠. 큰 게 아니고. 우리는 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부터 다 뭔가의 만족을 바라고 사는 거거든요. 채워주기를 바라고 사는 건데, 근데 일상생활도 대부분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데, 일상생활 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파서 밥 먹으면서 행복해, 이런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순간도 사실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만 있으면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행복에 대한 감수성이, 그 감수성을 자기가 얼마나 자기 안에서 개발시켜 놓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 이걸 결정해 주는. 아무리 어떤 큰 목표가 채워졌을 때라도 그 사람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상의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금방 넘어가 버리고 다른 어떤 그걸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은 뭔가가 채워지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들 속에서 어떤 것들이 순간순간 채워지는 과정들 속에서 그 상태를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민감도를 얼마나 키워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라는 거 큰 거 갖다 줘도 행복하다고 못 느끼면 이 행복감이라는 그런 것들의 민감성을 키우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건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육 키우는 거. 꾸준히
그걸 반복해야만 근육들이 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느끼는 것도 꾸준히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뭐 이런 어떤 자리든지 예를 들면 뭐 행복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럿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행하지 않은 상태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불행하지 않죠. 불행은 뭐 특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행한 순간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 그죠? 그리고 뭐 직장 잘 다니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잘리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상태가 되면 그 이전의 평상의 상태,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그 상태가 행복한 그걸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뭐 일상에서 그죠? 그 느낌을 이렇게 민감하게 느낄 수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고, 여기 책에도 살짝 나오던데 뭐 소확행 뭐 이런 표현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행복감을 얼마나 민감하게 자기한테 이렇게 만들어내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행복 이러면 그냥 뭐가 행복한지, 뭐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모습, 그죠? 우리 상상 속에 떠오르는 어떤 상태, 또는 뭐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 이런 걸 행복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의 그런 것들은 글쎄요, 만날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뭐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스스로 자기는 뭘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각자 자기가 느끼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각자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행복하면 너무 거창한 거 같고 네. 참 좋다. 이것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각자 자기 뭐 길 걷다가 시원한 바람 불어오면 그런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행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그냥 단순한 뭐 약간의 쾌락 정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편안한 상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많이 느끼려면 좀 더 행복의 개념 정의를 자기한테 있을 정의를 좀 훨씬 더 폭넓게 할수록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배고플 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배고플 때 행복감을 느낀다. 네. 야, 이거 배가 고프네. 특이하시네. 왜 오른쪽의 그러냐면,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그 맨날 앉아서 일만 그러니까 배고픔을 잘 못 느껴요. 내 몸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거나 이런 걸 느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때가 돼서 밥을 먹는 거지 배고파서 밥 먹는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어쩌다가 요새 이제 저 운동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식이섬유 먹고 이러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밤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배고픔을 느끼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걸 그러니까 그걸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내 행복 개념에 포함되고 포함이 되는 거죠. 뭐든 어쨌든 각자 생각할 때 행복의 개념이 다른 건 맞는데 그게 편차가 아주 심한 것 같고,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행복의 정의가 되게 넓다는 거죠. 사소한 것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 아니면 그런 거 한 번 언제 한 번은 20대 때 그 집 영화 안에 집에 비디오를 많이 보잖아요. 영화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 볼 때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게 없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상박했을까. 그 영화 그거 있잖아요. 그 20대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며칠 전에 좋았다 그래. 아니 20대 그러니까 그 느낌이 이런 문화생활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많이 주는가 싶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줘요. 아주 행복하다 보면서 그랬었어요.
지금은 아니네. 아 지금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많이 가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취미생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미생활 뭐 운동도 뭐 있으실 때. 그렇고 뭐 그렇죠. 그거는 그 직접적으로 느낀 게 엔도르핀이 나오는 걸 한 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와. 내가 우울증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막 레슨을 쫙 봤는데 여기서 또 뭐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서 막 좋은 감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 한 번 딱 느껴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내가 뭐 감정적으로 뭐가 안 좋았나 보다. 그래서 그 뒤를 그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운동하다 보면 기뻐요. 그냥 좋아. 각자 흥분돼 즐거웠던 있어. 행복이라고 말했었지만 그런 거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네. 오라버니 유지하게 맞죠, 그죠. 그 중에 얘가 어떨 때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하루 중에 한 달 중에 언제가 진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자꾸 민감도를 아침에 커피 한잔 딱 하면서 어. 응. 올라갈 때 야. 달성까지 그러고 그때 결국 좀 아,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어머나. 그 루틴화 하시고 계시나 보다, 아침마다. 네. 그러니까. 커피 한잔 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올라갈 때 그럴 때 그렇죠. 좋죠. 맞아. 그다음 아니 저는 요새 그 크로스핏 좋은 습관 운동을 음. 하는데 그게 50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났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분 동안은 힘이 드니까 몇 분 남았다는 거 맨날 계산하고 있는데 그거 마지막에 스트레치를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이야. 그 요새는 또 이렇게 막 어디 좀 뭐 오늘은 냉장고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그거 하나 딱 치워놨을 때 완성됐다는 거. 운동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기 다닌 지는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뭐 한 일주일에 2번 가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보여요? 그동안 뭐 했길래? 운동을 계속 해오셨구나. 네, 그때가 진짜 그렇게 막 힘이 드니까 힘 들고 딱 끝이 나면은 내가 하루 종일 했던 일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상쾌해지죠. 네. 원래 또 운동 끝나고 딱 씻고 났을 때 엔도르핀이 제일 확 올라가잖아요. 가기 싫어. 어느 날 몸이 너무 싫어. 네. 피곤해서. 근데도 안 가면 또 2주 만에 간다. 그래서 진짜 30분 레슨을 받으러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억지로 가요. 그럼 가서 30분을 받고 오면 상쾌해진 거 오히려 몸이 상쾌해지고 거기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발만 딱 닿으면 끝이 날 텐데 가는 게 제일 어려워. 그러면서 또 다시 시작이 열심히 반이라고 하고 있어. 그 힘으로 일하는 거야. 그런 느낌은 통상 지속이 얼마나 됩니까? 아, 좋은 기분. 뭐 그냥 잠깐 기쁜 거죠. 잠깐이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엄청 큰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의 행복감이나 이런 작은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행복감이나 그 크기가 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생기력이라는 게 있나 봐요. 막 네. 영원하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직을 했다, 뭐 애가 대학을 갔다, 잠깐이죠. 진짜 수년에 걸쳐서 했던 것도 잠깐 잠깐이에요. 기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나 이렇게 운동 끝나고 나서 딱 느끼는 행복감이나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아직 그지 않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아 잊어버렸고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그냥 무덤덤해요. 네. 뭐든지 그래. 뭐 이뤄놓으면 안 잃었을 때 아, 네. 그 순간 그 하루 갔을까 뭐 그냥 안 됐을 때 괴로움은 진짜 오래 가고 맞아, 큰데 맞아. 딱 됐을 때 그거는 정말 안 됐을 때 계속 그게 끝나기 전까지 계속 그러죠. 네. 형님은 저 산고시 합격하고 얼마 정도 기뻤습니까? 얼마 기간 동안? 글쎄요. 그것도 뭐.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안 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구수 씨가 하다가 합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오래가지 않을까요? 아, 참. 했는데 진짜. 이제 여기 얘기 들을 거예요. 뭐. 그러면? 그냥 커피 마실 때 커피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좀 건강히 잘 계실 때 그냥 그 순간이 되게 낙엽 불러 갈 때. 응?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 가서 무대를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움직이니까 반포대교를 딱 탔을 때 해가
서서히 해의 그 느낌이 떠오르려고 하면서 강, 하늘, 여기 아파트들의 얘네들이 무대 잡치의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무대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가포디도 짧잖아요. 겁나 좋아요. 어떨 때는 그 색채가 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고 요즘 같으면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가 못 보는데 여름이나 여름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이럴 때 반포대교 항상 넘어가면서 운동을 하니까 그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거기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지만 운전을 해서 그러니까 좀 짧죠. 네. 짧은데 만끽할 수 있죠. 와, 내 무대다. 막 이러면서. 짧아요. 이제 저는 목요일 제가 1시부터 3시까지 엄마 이제 지금 대소변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짬 내가지고 그때 가는데 달려갈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고 그다음에 변을 안 보시다가 좀 드시는데 좀 죄송한데 안 보시다가 제가 오면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좀 깔끔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요양보호사가 이게 요양등급 2급을 받으셨는데 4시간을 쓸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아침에 할 일이 많으니까 하고 그 처음에 이제 가시고 나서 아빠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산에 가시라고 하고 그 2시간 저만 오면 이게 못 보시던 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제 동생들은 이제 뒤에 이제 기저귀를 들고 서 있는데 근데 제가 내가 그렇게 잘한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미리 1시간 전에 커피숍에 도착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아이 똥을 치울 때는 보면서 이게 어떤가를 봤을 때 나는 엄마 변을 치울 때 빨리 이거를 치워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했구나. 나는 진짜 이게 사랑하는 마음 그 덕분에 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역시 자식은 되는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잘하고 계시네. 그런데 그래서 아빠도 살아야 되니까 산에 보내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하고 겹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꾸 자식들만 찾고 아빠만 찾으니까 그게 안 돼요. 철저하게 혼자 있어서 그분한테 의존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무조건 나가 계시라 여기한테 의존해야지 안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진다 이거 그래서 엄마 내가 오면 변을 봐 근데 아빠는 무조건 그러니까 아빠만 그러면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인지가 좀 떨어지시니까 무조건 나가는 거야. 맨 처음에 오시더니 안 돼. 그래도 안 돼. 애기처럼 딱 옷을 딱 박았더니 이제 한 2주 정도 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이제 그런 역할은 이제 제가 하는데 다른 사람 좀 마음 약해서 못하고 누구 하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정리가 되고 또 아빠도 이제 80 중반에 넘어가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나는 달려갈 엄마가 있고 내가 아직도 엄마를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너무 행복하고 이제 든 생각 내일 가면 이제 변을 씌울 때 내가 정말 아기처럼 내가 좀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제 오는 기쁨 이런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요? 네. 저는 굉장히 만족을 잘하는 편이에요. 다른 말로 행복감을 전반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뭘 해도. 그 중에 최고로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그때 맞아. 정말로 편안하고 좋아요. 그걸 특히나 대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는 최고로 만족해요. 혹시 특별하게 얘기할 게 있었는데 패스된 거? 동생? 어려져 갖고 오셨어 여행 갔다가. 저는 좀 행복감을 잘 느끼는 편이거든요. 이건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와서도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행복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자연 같은 거 좋은 풍광 같은 거 볼 때도 참 행복하다는 느낌 갖고 오는데 그 행복감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다른 사람하고 교감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뭔가 신경 써주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서로 이렇게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교감한다라는 그런 거를 느낄 때 그 행복감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더 오래 가는 그래도 스님들은 행복이라는 용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네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거든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이런 것도 아까 그 행복감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불행하지 않은 게 그냥 행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제 살면서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느낌, 차라리 만족스럽다, 시원하다, 기분 좋다, 와, 뭐,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살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저한테는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용어였던 것 같아서, 최근에 와서 이제, 행복이라는 게 내가, 와, 좋다라고 했을 때가 그런 게, 그 만족감이니까, 나도 그러면 행복하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 아마 선생님께서 네. 행복의 범주를 너무 좁게, 높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잘 없어요. 또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우리는 되게 아니고. 소박한 사람들이 넓게 그냥 만족한다, 좋다, 뭐 사랑하다, 감사하다. 그런 것들을 다 행복 안에 넣는 걸로. 우리말 중에 다행이다 말 있잖아요. 저 번역하면 행복함이 많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의미로는 안 쓰이지만 저게 제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에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사고 났는데 살짝만 삐었어. 이게 다행인 거고. 그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저 다행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는 어떤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저 용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저런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그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 안에 있는 거죠. 좀 이상한가요? 저 때는 행복감이 아닌 것 같은데. 다행이다. 네. 죽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이거는 행복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행복이라는 용어가 없잖아요, 우리말에. 지금 우리가 쓰는 행복은 서양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 용어의 행복이. 예. 없습니다. 이전 전통시대에 행복이라는 용어를 썼나요? 다복,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예, 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전통 안에는 행복이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제가 옛날 책만 항상 들여다봐서 그런지 몰라도. 행은 무슨 뜻이죠? 행? 예, 무슨 행자? 행복이라고 할 때 행자, 요행이죠. 서양의 해피도 사실 신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원을 따지면 그런 건데, 신이 우리한테 내려주는 어떤 그 상태인데, 그 요행의 개념도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이런 개념이 아는 거죠. 타고날 때. 복 같은 게 뭐, 수명 이런 게 그 오복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내 노력하고 관계없는 타고날 때부터 받고 나는 뭐 이런 거였으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전통적인 그거에 훨씬 더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복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행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용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니까 뭐 행복감 이런 것들이 뭐 느껴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부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뭐 밥 먹고 나서도 이렇게 편안해지면, 이런 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민감도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키워가려고요. 우리 일상 행복을 겨웠다 이러잖아. 복에 겨웠다. 복에 겨웠다. 복에 복에 겨웠다. 우리말에는 행복이 없어요, 진짜로. 전통 없어요. 우리 전통 안에서 행복이라는 용어는. 기분이 좋다는 거 있잖아요. 기분 좋다는 있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기분이 좋은데. 그죠, 그런 거죠. 네. 근데 기분 좋은 거하고 사실 서양에서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저는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뭐가
우리 어떤 질문 할 때 있죠. 너 지금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 잘 모르니까. 대체로 나쁜 일이 없으면 그렇지. 차라리 너 편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대답할 수 있죠. 편안하다고. 힘드냐, 안 힘들다 이런 건 대답할 수 있는데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여기 이 장은 안 읽겠습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뭐 많은 그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만 읽어봐도 됩니다. 행복은 결핍에서 만족으로의 빠른 전이 옮겨가는 만족한 그 상태 아주 짧다. 그 정도. 그리고 행복은 항상 과거형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이제 그 뒷부분에 자신의 알맞는 행복이 있다. 이건 이제 아까 소확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 행복감에 대한 민감도 이런 건 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실려 있는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 주제는 현재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게 또 우리 한참 유행하는 그 말이라 그래야 되나? 현재를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표현을 최근에 와서 많이 쓰는데 쇼펜하우어도 그것과 비슷한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 현재를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강조된 사상이 부처가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현재에 충실하라. 과거는 그냥 지나간 것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너희에게 있는 건 현재밖에 없다. 그 말을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충실하라. 현재밖에 없다. 근데 저 시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거에 대한 시간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시간, 공간 이런 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고, 뭐 시계 보면 시간 가는 거 이렇게 보이고, 그죠? 공간은 이렇게 물건들이 놓여 있는 공간 안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 공간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시간이 뭘까, 공간이 뭘까 이런 생각 별로 하는 사람 없죠. 근데 서양의 철학 속에서는 시간하고 공간은 굉장한 난제입니다. 이게 뭔지. 뭐 아직도 철학에서도 그렇고 물리학에서도 그렇고요. 시간이 뭔지, 공간이 뭔지. 요즘 그 두 개 합해갖고 시간과 공간은 뭐 시공간이다. 합쳐져서 그 우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체 물리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시간 개념이 막 요즘 뭐 뒤죽박죽이 돼 있습니다. 시간은 공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시간이 뭔지 잘 모릅니다. 시간이 뭔지. 과거는 어떤 사람은 그냥 기억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진화윤리학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삶의 시간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면 진화윤리학 이런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죽지 않는 상태, 생명의 유지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최상의 목표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게 자기 행동 하나하나 끊임없이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큰 동물이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 인간입니다. 예측하는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생물,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문명도 이루고 뭐 여러 가지 그걸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동력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동력 중에 하나가 예측 능력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과거와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걸 항상 이 일을 함으로써 나중에 맺어지는 그 결과물을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하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진행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다. 그게 이제 일종의 예측 능력이거든요. 그 예측 능력이 인간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측 능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미래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면 지금 살고 있는 삶들이 항상 지금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즐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밝은 그것만 있으면 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그걸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그 성과물을 언제나 가져올 수 있다면, 근데 미래라는 건 항상 불안한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속에는 항상 어떤 예측 속에 잘못되거나 어렵게 되거나 한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항상 거기에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일반적인데, 그리고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인간은 그 능력을 굉장히 키워왔고, 그것이 사람들이 삶을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발전하게 해줄 수 있는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미래라고 하는 불안전한 그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마저 이렇게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지금 삶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또는 그 미래의 불안감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사람들 삶이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현재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 들어야지. 과거는 그냥 기억으로만 있는 거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현재를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와 미래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 여기 잘못 읽다 보면 그렇게 읽힐 여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여기 거보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훨씬 더 그걸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미래가 가져다 주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현재를 희생시키거나 현재 힘들어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일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조언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난 현재를 살아라 그래서 현재 모든 걸 다 이렇게 그걸 할 거야.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나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에 결부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쇼펜하우어는 현재를 소중하게 여겨라, 또는 현재만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이전에 니체를 읽었을 때도 혹시
같은 이야기죠.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로부터 그 니체로 그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살짝 좀 읽어보겠습니다. 현재만이 확실한 것이다. 미래를 위한 계획과 걱정에 온통 마음을 쏟거나 과거의 동경에 빠지지 말고 현재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죠.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항상 다르게 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과거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구절에서 보면 니체의 생각이 그대로 니체가 저기서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와 미래는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다. 뭐 진실하다라는 표현은 그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거짓, 가공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딱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에 현재는 현실적으로 충만한 시간이고 우리의 생활은 오로지 현실 속에서만 존재한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경험하는 건 현실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래는 현실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어떤 지점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의 삶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구체적인 불쾌감이나 고통이 없는 견딜만한 현재의 시간이라면, 저 표현이 제가 생각하는 그겁니다. 구체적인 불쾌감이나 고통이 없는, 이거 행복한입니다. 예. 견딜만한 현재의 시간이라면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과거에 품은 희망이 실패로 돌아갔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짜증난 얼굴로 현재를 우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지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좋은 시간을 내팽겨치거나 경솔하게 망쳐버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저런 이야기는 요즘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게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착각한다. 내일 역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은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졌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하지 못했던 친구처럼 아쉽게 떠올린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이후의 현대 사상의 니체도 마찬가지고요. 저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게 강하게 표현하면 쾌락주의죠. 쾌락 이러면 즐거움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의 비윤리적인 의미가 이렇게 부여가 되는 거라서 쾌락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저기서 말하는 그 즐거움이 쾌락이죠. 비윤리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현실 또는 현재가 중요하게 즐겁게 사는 건 미래에 즐겁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이라는 게 여기서도
뭐 아프지 않고 불쾌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행복인 거니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일상이 사실은 일상이 행복한 그겁니다. 일상에서 뭔가 어그러졌을 때 힘들고 불편하고 불행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의 그 삶은 일상이잖아요. 잔잔한 어떨 때는 투닥도 뭐 돌뿌리가 발에 채이기도 하고 해서 뭐 잔잔한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 감내해 나갈 수 있는 그 범위, 아까 견딜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그러니까 일상 자체에 느껴지는 작은 고통들, 작은 힘듦 이런 것들은 다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일상의 삶 자체가 사실은 행복함이라고 하는 기준에 속으면 행복함입니다. 그러면 그 뭐지? 이게 현실에 대한 반응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 반응 정도인데 그 반응 정도를 제가 궁금한 거는 쇼펜하우어는 이 긍정의 정도를 어느 정도 받고 그다음에 니체는 그 긍정의 정도를 극복하는 차원인지 아니면은 관조하는 차원인지 아니면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입장은 힘들다잖아요. 그죠? 삶이라는 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그래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그걸로 저런 식으로 행복을 정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행복의 보조장치? 추진력인지 보조장치인지? 행복이 네. 글쎄요, 그게 추진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이라고는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대전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아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가 먹어야 되는 밥이 현실이라면 예. 보조식품 같은 게 무슨 행복의 좀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거 자체로 보는 게, 암울하고 고통스러움에서도 그 안에는 또 견딜 만한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렇게 구분되는 고통의 순간과 행복의 순간이 따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 인생 자체는 고통이라는 건 대전제에 깔려 있는 거니까. 그 고통 자체가 이게 추진력이 된 어떤 매개물이 되지 않을까.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극복해야 될. 그건 니체입니다. 예,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니체로 가는 거겠죠. 예. 저 쇼펜하우어는 그 고통을 극복한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자기 그걸로 그냥 깔고 가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강조해서 그걸 극복의 대상으로 본 건 니체에 가서야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쇼펜하우어가 니체를 되게 좋아하고 따르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비판이 혹시 있었는지. 니체가요? 예. 니체가 불교 자체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불교를 굉장히 높이시잖아요. 근데 니체 같은 경우는 불교도 기독교와 똑같은 연민에 기반한 나약한 인간들의 정신 상태에서 들어간 것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이 달라지죠. 혹시 예측이 가능하지 못한 그 미래를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계획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할 때에 조금 불안감을 느낀다 네. 정도. 불행한 건 아니고 불안감 또는 근데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제 MBTI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계획적인 거에 안정감을 느끼고 좀 예측 성격 유형적으로 볼 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오히려 또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좀 만족감을 느끼고, 예를 들면 이제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 저는 분단위로 이렇게 짜서 여행 계획을 세워야 만족감이 들고 편안한 거지. 네, 안정감을 주는데. 그대로
안 아, 가고 네, 지워.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지 폐갑이 올라가고. 네, 뭐 이렇게 티켓 같은 것도 미리 끊어놔야 안심이 되고 음. 근데 혹시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B 플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플랫 있다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개인적인 그 편차가 있는 아이고, 그 우리가 예측하고 하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계획해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해 가면 이럴 수 있는 그런 예측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러지 못하는 예측도 많잖아요. 내가 1년 뒤에 뭐 건강할지 안 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아니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계획 세우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대부분 계획을 세워서 하죠. 안 세우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냐 안 하냐 그것도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범주가 조금 더 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 또는 더 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명인 한은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잖아요.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의 미래를 계획할 때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계획하고 자기가 감당 못하는 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미래 이런 것도 있을 수, 그것도 미래의 영역이잖아요. 계획을 짜셔도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역시 신앙인 그 마인드로 생각하면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게 기본 전제로 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그 예측 불가능한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라는데 범주가 조금 넓었네요. 생과 사를 예측 불가능이라기보다는 그 미래라고 하는 그 시점은 우리가 아직 도달 못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그거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불안한 요소들을 언제나 갖고 있죠. 갖고 있죠. 혹시 아닌가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그렇죠. 못하는 그것도 사람이 다른. 뭐 신앙의 힘이라는데 그런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운명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불안한 왜 그런 모습.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가령 한 10년 후에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이런 미래를 계획을 했어요. 그럴 때 여행 갈 때 꼼꼼하게 계획 짜는 사람이 10년 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공부하고 이거 투자하고 그거 계획 짜나요? 네, 그거는 진짜 그렇게 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되든가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제가- 부자가? 아니요. 아, 저는 배우는 이제 제 거. 인생 플랜을 좀 짜봤었어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학부생 때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나는 한 4년 뒤에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갈 거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오디션도 보고 콩쿠르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꼼꼼하게 계획을 못 세우잖아요. 다들 그 정도로 한 4년 있다가 뭐 대학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가고 이 정도 세우지 언제 유학 준비해가지고 이탈리아 어느 대학에 지원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짜지 않나요? 그렇죠. 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 그걸 실패해도 뭐 별로 관계 없어. 안 되면 어떻게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내가 계획도 안 되면 큰일 나는 그런 식의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때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뭐 제가 겪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겪어도 뭐 가족
이제 구성원분들 만약 겪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위압감을 느끼 좀 마음이 힘들 때는 그냥 해결해야지. 그냥 그런 담담함, 좋은 담대함. 자세가 그래도 그게 그렇게까지 인생을 생각할 때 엄청 괴롭거나 또 불안하거나 또 어찌 보면 맥락은 그냥 현재를 즐기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하면 예를 들어보죠. 내가 1억 빚이 있는데 1년 후에 갚아야 돼요. 그래서 1억 빚 갚는 플랜을 구체적으로 다 짜놨어요. 근데 과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나 파산되는 거야. 내 집 다 강제입금 들어와. 이런 식의 걱정이라면 내가 계획하고 빚 갚을 계획을 다 구체로 다 짰지만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불안할 것 같아요. 네, 불안하고.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진짜 기적같이. 목표가 달성 안 돼도 관계없는 목표라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목표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엄청 걱정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의 분들은 내가 못 갚을 수도 있는 그런 대출 1억을 안 일으키죠. 이런 분들은 그런 일을 안 벌려요. 네. 대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하지. 네. 너무 깔끔하게. 네. 네, 기도를 한다든지 계획을 짠다든지 이런 게 자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자기 방어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미래의 불안감을 결국은 해소를 못 시켜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나의 예측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불안감을 해소는 못 시켜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 딱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치 않아도 환경적으로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그러면서 이제 준이 근데 필드면 저한테 갑자기 다 좋아. 그러면 이거 예측기는 하나요? 이빨 뿌려주고 갑자기 아프고 막 그러면 그때 막 그 이런 것들이 계획한다고 될 수 없는 차원의 어떤 얘는 걱정이 뒷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들은 듬성듬성 건너기도 하고. 근데 뭐 어렵게 이야기 안 해도 그러니까 자기 지금 살고 있는 걸 충실하게 살면 그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불안에 걱정할 그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그렇겠죠. 많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바운드리 안에 들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자녀들이라거나 그죠? 그런 부분들은 뭐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어떤 그 불안한 뭐 어떤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하고 같은 종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믿음이 강한 종교인들은 불안감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게 참 부러워요. 네, 그 죽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에서 현대인은 그런 의미에서는 참 불행한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힘을 잃어가고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전범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니까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나대로 산다라고 하는 요즘 한참 많이 이야기하는 나는 그게 좋은 말로 보여지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상태로 보여요. 나대로 산다는 게 바로 넘어갑시다. 혼자 하실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쉬어야 되나? 쉬죠. 네, 간혹가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분들의 이제 불안함이 없는 모습 볼 때마다 참 굉장히 부럽기도 해요. 굉장히 부러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보면 신념에 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대 같은 경우에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기 참 쉰다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인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옛날 전통시대에는 적의 삶을
조금 이따 이야기할까요? 쉬었다가. 아니요. 장질은 그때 가시고. 자, 그거는 이제 뭐 개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개성. 개성이라는 용어가 우리는 사실 선지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됐다는 게 한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서양도 개성이라는 용어를 쓴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뭐, 많이 잡아봤자 한 200~300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쭉 해서 16세기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고, 왜냐하면 전통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그걸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게 필요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뭐 용인하지도 않고요. 개성이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어떤 것, 그런 게 필요한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한 개념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 또는 뭐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세상이니까 아주 당연한 그것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사회에서보다는 각각의 개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해요. 빛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나오지만, 뭐, 내가 나대로 살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참 커나가는 청소년기 이런 시기에는 그거 찾는 것도, 그걸 발견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전 사회, 전통사회야 뭐 이렇게 틀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 살면 되는데, 이제는 그 틀들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영역들이 더 크게 늘어나는 거죠. 나대로 산다? 나대로 산다는 표현 요즘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나대로 살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게 삶의 방향인 것 같긴 하지만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잖아요. 그거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 많고요.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자기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이전 사회는 이런 어떤 기준들이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마인드였거든요. 뭐 종교가 세상의 이념이었을 때, 세상을 지배하는 이념이었을 때는 이런 용어를 썼었고, 동양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대 내내 이런 어떤 생각들, 그죠? 그런 생각들. 뭐, 사람의 삶은 사실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삶이 좋은지 그것도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니체도 그렇고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자기를 중시하는 겁니다. 자기.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그 책의 첫 제목이 뭡니까? 세상이라는 건 내가 보는 표상이 세상인 거죠. 내가 보는 세상.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그러니까 뭐 19세기 이후로는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쇼펜하우어의 글을 읽고 니체의 글을 읽고 하면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안 들어요.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별로 안 듭니다. 지나치다는 표현도 안 들고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에 우리가 익숙해졌고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 안에서 힘듦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통사회에 저렇게 산다고 해서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뭐 안에 힘듦은 종류는 다르지만 다 있었을 거지만 틀이 바뀐 것, 그거는 자연스럽게 인정이 돼요. 아마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전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저대로 설명 혼란스럽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 사는 거니까. 예, 정향되어 있죠. 고민하고 이런 게 예, 없이 정향되어 있죠. 근데 저 안에서도 또 고민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아니요, 만약에 이런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싸우잖아요. 군대 가면 이게 대로 하면은 머리 맑아지잖아.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이 없으니까. 그 기독교 천주교 교파도 수 없는 교리 논쟁이 있고요.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종교 때문에 죽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전통시대 성인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는데 성인이 남긴 글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다른 것들을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가장 대표적인 예속 논쟁 뭐 이런 거 다 성인이 남긴 기록 안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란 뭐 큰 틀에서 저렇게 가는 거긴 한데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다 또 충돌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단지 이제 선택의 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보다는 좀 적었겠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공부를 한다 그래도 이전에 뭐 읽어야 될 책이 몇 권이 되겠습니까? 요즘 이 활자로 바꾸어 놓으면 몇 권만 달달달달 읽으면 뭐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안 보면 계속 뭐 또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개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삶을 시작하는 사람,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은 사실 일단 삶에서 기본적인 어떤 정향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5, 60쯤 되면요. 뭐 어떻게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많이 고민을 하진 않죠. 살아왔던 걸 돌아보면서 뭐 그 안에서의 변주 정도일 테지만 삶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워진 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뭐 어떤 거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고 호흡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귀를 닫거나 눈을 감거나 이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보고 있는 책들도 좀 이렇게, 요즘 책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예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50, 60 되는 사람들도 요즘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호호백발인 사람들이 모델로 나와고 워킹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야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 젊을 때 그런 거 하고 싶어 했거나 이런 욕구는 있었지만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는 오래 살 거잖아요. 오래 살 거니까 나이 50, 60도 이제는 젊은 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축에 들어가야 되고요. 뭐 여행도 하시고, 그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니고
뭐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후의 삶에 아직도 많이 남은 삶에 아주 든든한 그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더 많은 일을 우리 젊을 때보다 하고자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은 읽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은 뭐 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읽어도 뭐 큰 그건 없습니다. 231페이지에 뭐 돈을 얼마나 소유하는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가 이런 거다. 아마 쇼펜하우어는 딱 이 말 하는 게 그 맞을 거예요. 돈 관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아버지로부터 그 굉장히 많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엄마랑 동생 이렇게 떼주고 자기 이렇게 그 자기 돈으로 이렇게 그 자기 생활을 유지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랑 돈은 그거 다 날려먹어요. 다 날려먹는다고요. 사업에 투자했다가.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쇼펜하우어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재산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은 얼마를 가지고 더 많이 갖는 것보다는 얼마나 그걸 관리를 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구절은 그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도 뭐 사실 니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타인의 평가? 예.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강조하면 뭐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기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 자기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자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 전통시대에는 타인의 평가가 더 중요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전 전통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아줌을 당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은 아니죠.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뭐.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이 평가를 해줘야지 상품화가 돼요. 그 상품화되는 거 자체를 좋은 걸로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속된 의미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안에서 자기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상품화나 타인의 어떤 시선에 너무 이렇게 그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자기라고 하는 영역이 좁혀지게 되면 현대의 삶 속에서는 자기의 영역이 좁혀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전에처럼 이렇게 어떤 기준이나 잣대라는 게 분명하게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껏 있어봤자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라는 게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요즘 뭐 이전에는 도덕적 어떤 도덕적 능력 또는 도덕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역시 지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현대인들이 오히려 타인의 평가에 더 신경을 많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타인의 욕망에 대해서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많이 쓰는 그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문제로 보이는 거죠. 이 시기에 이미. 문제는 문제인데 현상은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시선을 자꾸 안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겠죠. 그만큼
그만큼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쪽은 뭐,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 또는 다른 사람의 평가, 이런 거에 맞춰 살다 보면, 그것에 완전히 맞추고 살 수 있는, 그건 언제나 항상 이렇게 커지니까 거기에 맞추어 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순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받는 뭐 찬사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싹 걷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끌어들여서 그 부분을 좀 이제 뭐 줄여나가는, 아니면 자기를 키우면 자기의 여기 지금 자존감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무리 강해도 버텨나가거나 뭐 삶에 뭐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추동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어떤 그게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정리는 안 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라보는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은 완전 무시하고 너무 자기 생각만. 너무 자기 생각만.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뽑히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네, 그렇게 해도 뽑히니까. 그 선을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겠죠? 트럼프, 뭐 네. 한국에 또 모모씨 이런 사람들. 그걸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근데 좀 간단한 예로 시골, 제가 이제 문경 쪽 이제 저기 시골 어르신들 보면 물론 소신 있게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찍는 기준이 그거예요. TV에서 많이 보였던 사람. 그리고 그래서 목소리 인지도 많은 사람, 목소리 많이 낸 사람, 보면 되게 그 익숙한 사람. 어디서나 그렇죠. 서울에서도 그래요. 얼굴 안 해요. 그 뽑히는데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계속 뽑히는 거죠. 그래서 막 별로 인지도 이렇게 많이 문제가 많이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TV에 많이 보이니까 가면 거기다 또 줄 서서 찍으시고 많이 하신다고. 시골에서는 뭐 이장님 맞아, 지금 거기 찍어요. 그러면 모르니까 그냥 찍어야 되는구나 이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전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50대만 돼도 고등학교 교육은 받은 거고, 대학도 웬만큼 받았고요. 그러니까 요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뭐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근데 미국, 유럽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저러고 있는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정치가 삼류라 그러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오류인 것 같다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 우리 전통시대의 그 성인 정치가 뭐 이런 정치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고, 그렇게 정치를 이런 이야기가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가끔씩 큰일 있을 때는 한 번씩 뒤집잖아요. 뒤집을 수 있는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나라. 차라리 총칼 들고 가갖고 막 저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있는데요.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미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최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좋아지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니까. 이 책이 썩 흡족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자존감 예. 관련돼서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요즘 심리학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존감은 어렸을 때 양육 태도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대부분 다 결정된다. 그럼 거의 사람 그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애를 어떻게 많이 결정된다. 거의 대부분 많이 결정된다. 그다음에 자기 의지에 의해서 예, 부분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예? 성격. 예.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들은 대부분 뭐 나가지고 한 대여섯 살 때쯤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자존감도 거의 비슷합니다. 10대 초반 정도에. 그러면 자기 인생의 그냥 결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 완전히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뭐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건 또 그것보다는 유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바꾸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존감 키워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이게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죠. 많은 책임이네. 그럼 양육 잘못하면 지금 평생을 자존감 그 사람들 없이 말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해도. 예.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전에 대가족의 삶을 살 때는 자존감이 채워지는 게 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가 잘못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에서 그런 부분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가족 집단이 굉장히 작아지면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뭐 이전 같으면 동네 형들이 그걸 채워주는 역할도 하고 친구들이 채워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그런 관계들이 점점 약해지니까 부모가 짊어져야 될 영역이 훨씬 더 커지죠. 자녀의 양육에서는.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손자, 손녀 봐주기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 좀 그러니까 아이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거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뭐 한참 젊은 애 낳아서 키우는 그 나이 때는 진짜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저희 지문에 영어 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고아원하고 양로원을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안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로 이제 보살펴주고 이제 의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무조건 감싸려고 하고 아이들은 또 너무 의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스웨덴인가 어디에 세웠었는데 그게 이제 조기 종료가 됐대요. 왜냐면 의존도가 너무 서로 강해져 버리니까 중간에 양육할 때 야단칠 사람도 필요하고 훈육할 사람도 필요한데 이게 전혀 많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걸 분리시켜서 고아원은 고아원대로 양로원은 양로원대로 이렇게 분리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또 아니구나. 또 부모가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그 부모님의 역할이 있고 또 저희 뭐 부모님한테 혼나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괜찮아 이런 건데 괜찮아만 되고 얘는 또 계속 의존하다 보니까 그걸 다 분리시켰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부모의 역할이 진짜 엄청 중요한데 근데 사실 제가 저희 반 애들을 봐도 부모님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정말 대화를 많이 하는데 빼보면 뭔가 애들이 대화가 좀 부자연스럽고 서로 잘 몰라요. 뭐 우리도 다 안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좀 단절돼 있다는 생각을 들고 그러니까 더 멘토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의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것들 굉장히 성향 자체가 극과 극으로 하는 애들도 많고 차라리 책을 읽는 애들은 사고가 되게 자유로운데 그런 애들보다는 책을 읽는 애들이 적으니까 그건 참 제가 직접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 좀 많이 그 특히 아이 양육 같은 경우에 그 적절한 균형이라는 건 사실 예술입니다. 그리고 뭐 관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선들을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이걸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풀어줄 수도 없고 완전히 풀을 수도 안 되고 조우는 것도 적절한 시점에 조아줘야 하고 적절한 시점에 풀어줘야 하고 그런 것들은 경험이 조금 있는 분들이 그거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역할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합니까?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애 키우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영역. 그건 알면 알수록 더 힘든 영역이다. 것 같은데 양념과 고마운 그게 아주 굉장한 부조가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게 자립할 수 없게 성인으로 자라버리는 거라서 굉장히 그게 저도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범을 해보니까 아주 최악의 성과가 나와서 따로따로 그 지방 같은데 그 노인분들 혼자 계신데 대학생들을 입주시켜서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잘 출발을 했잖아요. 그거 제대로 안 됩니다. 그 나이 차에서 오는 그 세대차라고 하는 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왜 그러냐면 저희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얘하고 저희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 중반 됐는데 그냥 서로 외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이제 할머니의 말을 못 알아듣고 할머니는 얘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은 쓰고 있는데 서로 어떤 세계 얘기를 하고 있는지 평행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해?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얘 입장에서는 그럼 또 왜 할머니는 저렇게 얘기하시지? 그럼 또 서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좋은데 그 대화는 사실 불가능하니까 부모의 중재는 가능해요.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부모 제가 뭘 역할을 하냐면 이제 그 뭐라고 그래 해석하는 사람 중간에 해석 역할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하셔야 되고 얘한테 이렇게 근데 중개에서 잘못하면 욕만 먹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며느리나 그 사위가 말 잘하는 외국인이라고 그런 것처럼 진짜 똑같은 상황을 발생하고 그리고 중재는 꼭 한 사람이 돼. 남편이 전달하면은 거기서도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은 무조건 한 명으로 한다. 안 그러면 정말 예전에는 저희 다녀오세요. 저희 아빠가 지금 경상도권에서 되게 오래거든요. 저희는 1년을 도열해가지고 대문 나무 때문에 아니 저희 할아버지가 똑같이 그걸 받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얘는 오면 다녔어요. 얼굴 내밀면 양호한 거고 소리만 나니까 저희 어머님은 제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야 할머니 오셨으면 다녀오셨으니까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어떤 조율 방법 그리고 요새는 함께 식사를 안 하고 먹는 시간대고 또 다르죠. 얘는 할머니하고 한 번을 밥을 안 먹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대가 달라서 그러니 이러면 되는데 얘 나하고 먹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니니 이러면 또 그래서 이게 같이 살 때 문제는 이제 또 조율이 되게 아니 근데 그래도 그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양육하듯이 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부모는 요즘은 너무 끼어드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모르시니까 뭘 하고 놀아도 야 그거 됐잖아 뭐 하는 거냐 이 정도의 거리감을 너무 끼어드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막 부모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집집마다 그렇죠 요새. 스타일이 좀 다른데. 우리 애자 아니고 우리 손주였나?
거리가 상당히. 아니 또 내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간섭이 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 형제들끼리 이렇게 맞아요. 오히려 예. 영향을 아까 뭐 부모 양육이 되고 빈구석이 생길 오히려 수밖에 없죠. 전혀 손을 안 댄 애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는 거 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게 기대치가 본인 스스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가? 이렇게 너 잘해 그래도 아니야 못한다고. 그거 있잖아. 칭찬해줄 때는 무조건 세부적인 내용으로 칭찬을 해. 예. 근데 그러니까 언니들 사이에 치여서 신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어릴 때 같이 경쟁을 하니까 맨날 지는 거야. 맨날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되고 막내가? 못하고 셋째가 아 셋째가 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위에서 그러니까 위 언니하고 이렇게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걔는 제가 손 하나도 안 댔어요. 오히려 너무 잘해가지고 혼자 알아서 초등학교 때도. 그 원래 셋째 위치가 생활력이 엄청 강할 위치잖아요. 걔가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메르스 오기 전에 우리나라 메르스 오면 나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고 사방에 싸는데 밥 먹다가 엄마 돌아가시면 이제 누구실 거예요? 막 이러고. 나도 궁금하네 누구실 건데요. 그 이분 별 걱정을 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싸들고 다니는 애였어요. 성격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안 키웠어요. 타고나는 것도 있는 건지 형제들 간의 어떤 그런 교류 때문에 이게 생긴 건지 4명을 키우다 보니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자매들끼리는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죠. 첫째하고 막내는 전혀 별개. 별로 없어. 네, 아니 저희도 2살 터울에 딸 둘이잖아요. 둘째가 며칠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했다가 아니 나중에 이제 엄마가 애를 봐줘도 그러니까 지가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들을 낳아야 되겠대. 엄마를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와 내가 진짜 하자 아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운동을 다니거든요. 캐틀벨 들 때도 엄마 이거 애라 생각하고 번쩍 골골거리면 안 돼. 걔 진심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구체적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안 해준다고 하세요 육아. 안 해준다고 하세요. 생각도 안 해봐 가지고 나도 지금 그게 웬 말이에요 지금. 와. 아니 안 해준다고 하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깜짝 놀라고 좋아하지. 아니 기대하다 나는 보면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아무거 지금 그게 없는데 진짜 어디서 진짜 와 벌써 애 뭐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있네. 지금 어떻게 진짜. 하고 애기 낳으면 어디에 맡기고 진짜. 아 근데 만약에 외동이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언니랑 항상 이제 막 나눠가지고 막 이게 하다 선점이라는 보니까 말도. 선점을 내려가면서 아이고 진짜 캐틀백 훌쩍 말씀도 진짜 독특하다 이러세요. 근데 거기 대해서는 더 하겠죠. 근데 애기 낳으면 애기는 이쁠 것 같긴 해. 나는 할머니 될 때 됐어 그래. 못하겠는데 애들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2년 동안 저희 수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자리 지키려고 네. 나가주셔서 다들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반장님도 칭찬 받으셔야죠. 어떻게 해요? 맨날 인사 꼬박꼬박하게 안 잊어버리시고. 늘 즐거운 경례 감사합니다. 예.